저는 6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 그리고 현재 컨텐츠 제작자로 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들을 투자로 연결을 해서 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권의 책, 네. 혹시 좀 어떤 주제로 쓰셨는지?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은 부동산 책이었고요. 네. 부동산 책,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책들을 썼고, 이 책 바로 직전에는 이제 유튜브 책, 나의 첫 유튜브 프로젝트라는 책을 써서 유튜브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주식 이런 게 좀 핫한데, 네.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주식, 또 플랫폼 같은 사업,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현 시점에서는 미래 가치 대비로는 암호화폐가 가장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미국 주식과 현재는 암호화폐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미국 주식은 테슬라 주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테슬라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사실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이 양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미국 주식은 테슬라 외에도 좀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렇게 지수 투자는 안 하시나요? 네, 과거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도 이제 ETF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테슬라를 계속 관찰을 해본 결과 테슬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는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또 확신을 제 나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자산들을 좀 정리를 하고 테슬라에 대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지수 투자처럼 조금 이렇게 약간 주식 초보자분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이렇게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개인이 스스로 이제 봤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이제 조금 더 그 종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종목들에 대한 확신들이 생기고 이제 조금씩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암호화폐까지. 네, 암호화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또 문구 인상 깊었던 게 만약 지금 암호화폐를 사지 않으면 5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암호화폐 1차 불장이 왔던 게 2017년도거든요. 그때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5년 전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그때 투자 못한 걸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 암호화폐만으로는 이제 가장 큰 수익을 얻으신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다시 5년 뒤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지금 2017년을 후회하는 것처럼 5년 뒤에는 2022년에 투자하지 않은 거를 후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좀 특별했던 게 보통 이제 암호화폐 이러면 변동성이 크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산 것보다 조금 더 비싸면 팔고 뭔가 이렇게 시세 차익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편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암호화폐도 장기 투자를 하라고. 네, 맞습니다. 5년을 10년을 보면서. 네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암호화폐가 단기 투자가 많은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 맞죠. 변동성 때문이 맞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리긴 해요. 암호화폐로 단기 투자로 뭐 몇 억을 벌었다더라. 퇴사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이제 평범한 투자자들은 트레이딩에 대한 역량들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누군가가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극소수의 어떤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자산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를 알게 돼요. 공부를 할수록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런 안정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암호화폐들을 지금부터 보유를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이상으로도 더 큰 어떤 이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공격적인 투자자처럼 비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보수적인 투자자거든요. 이게 제가 이 자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계속 관찰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안도를 한 거죠. 아, 이게 안 하길 잘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가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를 한 번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랑 미국 주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아,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테슬라를 투자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본인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을 시켜주려고 암호화폐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매료를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호화폐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암호화폐, 우리가 그 화폐라고 알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자 그런 화폐들, 우리가 뭐 무슨 쿠폰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정말 세상을 정말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더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진짜 암호화폐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정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시세 차익형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와 연관돼서 그렇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정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 모든 자산들 중에서 세상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아마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건 뒤에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님께서도 이제 소개란에 보니까 한 1,800만 원의 자산을 네. 이제 5년 만에 100배 정도. 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혹시 이 과정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은 개인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투자만으로 자산을 100배 상승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오로지 투자만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풋입니다. 인풋.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점에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거든요. 자, 인풋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자산이 100배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100만 원, 만 원밖에 안 넣었다. 그러면은 100배 상승을 해도 1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1억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의미한 아웃풋을 위해서는 인풋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인풋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시작하던 시점에 유튜브가 굉장히 좀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제가 회사 다닐 때 뭐 연봉보다 더 큰 현금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투자처를 찾다가 제 생각에는 그 시점에 가장 저평가된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좀 막연한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갭 투자까지 해서 여러 채 또 소형 아파트들을 제가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월세 수익을 얻고 그리고 매도할 때는 시세 차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을 다시 투자에 재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또 이제 유튜브가 이제 좀 잘 되면서 유튜브 책을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인쇄들과 또 강의료들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재투자를 해서 이제 암호화폐까지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장기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마다 막 오늘은 100만 원을 벌었고 뭐 그저께는 200만 원을 벌었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사이클을 만들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제가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게 암호화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막 암호화폐 이러면은 뭐 사회적으로 막 투자와 욕망을 자극할 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막 암호화폐 그런 부정적인 면을 조금 이렇게 주목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런 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원리가 네네. 인풋의 원리도 있고 저평가된 그 자산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게 다 공부가 돼서 수반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믿고 그게 자산에 좀 자신이 있으니까 막 2, 3년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지금 이제 은퇴자분들이 나오시는 건데 고점에 사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또 회복하려면 물론 시간의 힘이 되게 중요하니까 시간이 다 해결은 해줄 텐데 그 기간들을 견디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그 돈들이 마이너스 막 50% 60%돼 있으면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사실.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면 혹시 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뭐 현금까지 이렇게 해서 혹시 저자님의 그 현재 좀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비율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현금 자산은 최소화하고 있는 편이에요. 현금 자산은 최소화하고 지금 이제 투자 순서대로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을 가장 먼저 했고 미국 주식, 암호화폐 순서다 보니까 역시나 자산의 규모로는 부동산이 가장 많고 그리고 미국 주식, 암호화폐 순서이긴 한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건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 뭐 3년, 5년 뒤에는 아마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은 비중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몰빵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암호화폐도 이제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조정받는 걸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시기들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하라 이래서 뭔가 암호화폐가 최고다. 네. 암호화폐 몰빵하라 뭐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게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미래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사실 모든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정신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강들 그리고 이제 건전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뒤에 계속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내가 일부를 넣어야 되겠다. 그럼 뭐 한 5%? 10%? 이 정도로 한번 시작해요? 네, 처음은 한 10% 정도. 10%, 뭐 좀 더 보수적으로는 5%도 괜찮은데 그 정도 시대에서 시작을 하시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공부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더라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락장도 이겨낼 수 있고 충분히 이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사님, 제가 요즘 또 현재 분위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실. 흔들리고 있죠. 네, 미국 증시도 많이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막 거의 10%씩 빠졌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어요. 암호화폐도 빠지고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더 빠졌죠. 이게 미국 주식보다 무조건 한 수 위라고 주식보다 무조건 더 빠진다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이 정도 하락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끝이 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우량한 코인을 이렇게 싸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하락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해서 그런 건데 이제 또 기관 투자자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줍줍하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하락이 심했던 이유는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랑 긴축이죠. 이게 뭐 자산시장, 자본시장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만 따로 생각을 하면은
그 외에 최근에 현물 ETF가 또 거부가 됐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 채굴 금지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두 가지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ETF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ETF가 승인이 되냐 안 되냐는 향후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선물 ETF를 승인한 게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작년 10월인데 지금 3개월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저는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SEC가 이 선물 ETF를 승인해 줬다는 건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비들을 완전히 장치들을 마련을 해줘야 3개월 되는데 만에 그걸 만들 리가 만들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다는 거는 SEC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시간 벌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선물을 먼저 승인을 해주고 이후에 현물에 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서 저는 현물 ETF가 언젠가는 승인 날 거라고 이제 막연하지만 믿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한 번 또 그게 만약에 현물이 승인이 되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올해 이루어질지 내년에 될지 몇 년이 더 걸릴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퍼드 뉴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이나 의심을 막 자아내게 하는 뉴스들을 퍼드 뉴스라고 하는데, 이 퍼드 뉴스들은 무조건 하락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나오면 이 하락장을 더 많이 떨어뜨리려고 그런 퍼드 뉴스들을 양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뉴스를 보니까 뭐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냥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이슈는 뭐 인플레이션과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이제 그 회의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커진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면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상상을 할 수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반전을 하는 거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살아났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고용지표라든지 실물 경제지표 같은 것들은 사실은 기대치에는 너무 많이 못 미치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섣불리 올리거나 높게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 금리를 지속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경제는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이제 유동성을 풀었다가 줄였다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잖아요. 이 정부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려해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 이슈인 거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에 최적화된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100만 개로 한정된 그 발행량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시켜주고, 그리고 거기다 반감기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기관 투자자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암호화폐 얘기인데, 저는 요즘에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뭐 15% 떨어질 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분할매수 들어가라고. 오히려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10% 15%는 뭐 금방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도 공부가 만약에 미국 주식만큼 좀 되고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암호화폐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게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있고 뭐 또 디지털 금 뭐 이런 것도 쓰고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코인이라는 것도 쓰고 되게 막 다양하잖아요. 암호화폐 정리, 그 용어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는 이게 프로그램 코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가상화폐라고 불렀거든요. 가상화폐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이제 가상화폐가 너무 좀 어감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가상이 붙어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암호화 기술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 기술이 크립토그래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립토를 따고 통화를 의미하는 커런시를 붙여서
크립토 커런시, 네.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암호화폐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특근법 이제 처음에 내놓으면서 이거를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 공식적인 용어는 가상자산이죠. 그런데 이게 또 가상이 붙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금은 그 비트코인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왜냐하면 금과 비슷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이게 디지털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지만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주로 암호화폐라는 용어로 네, 오늘은 쓰시는 암호화폐로. 네. 그리고 이제 책의 제목도 10년은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네. 암호화폐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좀 어느 시점까지 좀 와 있고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 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그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기득권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한 소수에 의해서 모든 부와 권리와 어떤 모든 것들이 독점이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사실 그게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 암호화폐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체를 하고 이런 모든 권한들을 우리 같은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탈중앙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지금 왔나요? 아직 안 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 지금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그 길을 굉장히 공부를 할수록 한 발 한 발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이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한다 하면 뭐 우리나라의 뭐 빗썸이라든가 뭐 업비트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곳을 그냥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래소는 그게 이제 중앙화 거래소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중앙화 거래소 말고도 이제 해외 중앙화 거래소도 또 있어요. 뭐 바이낸스라든지 FTX 같은 거래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 말고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 같은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들도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도 많아지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런 다양한 뭐 거래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간편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국내에 좀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업비트 거래소나 뭐 빗썸 아니면 코인원, 코빗 이런 우리나라 4대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이 되시면은 이제 조금씩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수익화 방법들을 연구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아까 앞에서 그 암호화폐가 지금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슈를 한 3가지 정도 지목을 해주셨는데 네. 이 이슈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그 글로벌 그 통화 정책, 패권 경쟁. 패권 경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앙 정부에서 CBDC 네. 디지털 화폐를 또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큰 이슈 같은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경제에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나오고 중국 나오고 이러면 좀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에 또 막대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이 위안화를 이렇게 기축 통화로 만들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 본인들의 그런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굉장히 막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주변 국가들 많이 끌어들여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CBDC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의 그 글로벌 패권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지금 작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릴 때 그때 이제 CBDC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패권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앙 통화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이 CBDC는 어차피 이게 CBDC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비트코인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돈을 디지털로 찍어낸 개념인 거지, 탈중앙화되어서 2100만 개로 한정된 그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한 비트코인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 디지털 발행을 하다 보니까 CBDC는 계속해서 더 많이 발행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종이돈은 발행할 때 돈이 더 드는데 디지털은 그냥 자유롭게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CBDC는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완전히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탈중앙화된 이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과 CBDC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더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은 경쟁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이게 완전 다 추적이 되겠네요. 그 CBDC 완전히 다 추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외화 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돈이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명목상으로는 그런 이유를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체는 사실은 디지털 패권 경쟁인데 그런 것들이 이유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제 뭐 부자들이 뭐 나쁜 점이라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을 좀 이렇게 약간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게 또 그렇죠. 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최소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책에서 그런 걸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보통의 일반 개인들보다는 비트코인도 여전히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큰 손들이 그런 CBDC를 선호할 맞아요.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굉장히 좀 의심을 해볼 만한 문제들이죠. 그 조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네. 이 암호화폐가 뜨는 게 막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네. 막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실제가 없다. 실제 가치가 없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또 막 비트코인 판다고 하고 네. 또 막 폭락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실체가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암호화폐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사실은 실체가 없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입금할 때 은행 앱을 쓰잖아요. 은행 앱을 통해서 돈을 보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뭐 돈에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을까요? 그냥 숫자가 이동하는 거죠. 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이 줄어들고 이게 다른 사람 계좌에 1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이동되고 장부상의 기록이 바뀐 거지 거기에도 어떤 실체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돈도 그냥 종이인 거잖아요. 종이인 건데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만든 거다.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원래 이제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암호화폐는 어떻게 신뢰를 얻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앙기관이 없잖아요. 탈중앙화라는 건 중앙기관을 없앤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전 세계 뭐 외신들부터 국내 언론들까지 다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몰라도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 거는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투자를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를 한번 할 때 커뮤니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신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 일론 머스크의 행동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좀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로 그 미국의 유수한 그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그 인정을 하고 점점 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책에 많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초심자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초심자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일단 관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딱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림을 완전히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매매 타이밍이 뭐냐 이런 거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부를 하면은 지금 인기 있는 뭐 NFT나 디파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안 사고 다른 알트코인들 우리가 이름도 생소하고 용도가 도치코인.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도치코인은 시가총액 상위권인데 정말 우리가 이름을 잘 못 들어본 그런 코인들을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대편이 좀 그 알트코인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두가 아,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인데 이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대장이고 비트코인은 이 시장 전체의 대장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초보자 분들이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중심으로 네.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좀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반드시 저는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좀 접근을 하자니 비싸잖아요. 네. 그럼 또 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이것도 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막 한창 때 비트코인은 막 7천만 원, 8천만 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놀라서요.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부자가 많길래 아니, 7, 8천만 원짜리를 그렇게 막 턱턱 살 수 있냐 생각을 하시는데 이 비트코인은 소수점으로 암호화폐 쪽에서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시세로는 한 5천 원 정도 있으면은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0.0000 얼마 정도가 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매입을 하시면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해답을 못 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혀 성격이 다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거냐면은 이 자산으로 지금은 정체성이 완전히 가 있거든요. 그래서 2,100만 개로 딱 한정된 발행량을 통해서 완전히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는 역할을 해요. 가령 시장에 악재가 생기면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게 되고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완전 대장주예요. 완전히 압도적인 대장주예요. 압도적인. 과거에는 원래 점유율이 막 50%, 60% 그 이상 됐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긴 한데 그래도 거의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중에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40%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하락장에서는 더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더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율이 더 높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이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유일하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만 완성이 돼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가령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2.0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드포크에서 또 옮겨 타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지금 2009년에 만들어지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탈중앙화도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만약에 이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코인이 뭐냐 그러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더리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에요. 이더리움은 플랫폼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블록체인상에 어떤 큰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서비스가 태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디파이나 NFT 같은 게 거기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런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성장성도 높고 혁신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른 길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를 점유하면서 둘이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을 같이 담아라. 반반씩 담아라. 아니면 시가총액 비율대로 담든지 아무튼 둘은 공평하게 담고 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거는 또 이제 그 기업의 역사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또 그런 그렇죠. 생태계가 생길 수 있는.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이게 이더리움이 정말 처음에는 압도적인 지위, 지금도 물론 압도적이긴 한데 사실 이더리움밖에 없었거든요. 플랫폼이. 근데 이제 이게 디파이가 생겨나고 하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게 중앙 서버가 있으면 그냥 서버를 늘리면 되잖아요. 네. 그럼 막 돈을 들여서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은 노드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확장성 문제라는 게 생기고 그 틈을 타서 이제 3세대 암호화폐들이 막 우후죽순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 4위 정도 되는데 솔라나가 생겨나고 그 카르다노, 폴카닷,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거 아니면 뭐 많아요. 알고랜드, 아발란체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이제 위치를 뭐 위협하고 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넘볼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야, 이게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싸우다가 하나로 통일될 수도 하나로 있고. 통일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마다의 또 생태계를 갖춰서 저마다의 또 어떤 거대한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이 추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의 초입이라고 한 이유가 이미 이것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태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미래를 굉장히 좀 가슴 두근두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자님 이거 좀 직접적인 질문이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책의 제목처럼 100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템코인을 사야 100배를 가는 건가요? 네, 이거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을 자꾸 해주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답하기 또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00배 오를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09년도 거래된 이후로 6천만 배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처음에 1달러인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막 400만 배 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몇 배 오른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 말고 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그냥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돈나무 언니라고 있으잖아요. 그 캐시우드.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 대표이사는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50만 달러.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0배, 5억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향후 5%까지 헤지펀드들이 보유를 할 경우에 50만 달러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외신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글로벌 그 여론평가 기관 같은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그 비트코인의 한 7% 정도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크 캐시우드의 의견이 맞다면 한 10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계산인 건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비트코인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비트코인만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1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 투자은행이죠. JP 모건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좀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JP 모건이요? 네, JP 모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표.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 대표이사는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들을 하다가 지금 많이 돌아선 상태거든요. 그리고 좀 부유층들을 위한 패시브 펀드도 만들겠다고 막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발언, 능가한다는 게 대표의 발언인지 아니면은 JP 모건의 뭐 리서치 센터의 발언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발언들이 나왔죠. JP 모건에서. JP 모건 스탠리 이런.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음. 혹시 그러면 알트코인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진짜 100배까지도 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코인 종목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작년에 솔라나 코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솔라나가 120배 올랐죠.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그 성장이 거기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초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100배, 제가 책 제목을 100배 오를 암호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00배 오르는 종목들은 굉장히 극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들은 제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리면서 뒤에 또 가이드들을 간단하게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